자기야, 목소리 좀 낮춰. 엄마랑 호준이 다 들어. 엄마? 늙어 엄마? 늙어서 자식 없는 돈에 얹혀 사는 게 장모냐? 밥값도 못하면서 방만 차지하고 앉아있는 게. 제발. 엄마가 다 듣고 있잖아. 듣게 놔둬. 들어야 정신을 차리지. 당신, 제발 그만해. 엄마는 아무 잘못도 없어. 잘못이 없어? 웃기고 있네. 이 사단이 다 네 엄마 때문 아니야? 자네. 뭐야? 나오지 말라니까. 이 늙은 여우 같은 노인네. 무거운 정적, 그 끔찍했던 순간에 순금은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집니다. 그리고 뜻밖의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만하시죠. 더는 못 참습니다. 검사로서 그리고 딸로서 오늘 형부의 모든 말과 행동 전부 기억하겠습니다. 당신이 했던 짓 앞으로 어떻게 되돌아오는지 똑똑히 지켜보시죠. 막내딸 선미가 형부 도연에게 싸늘하고 분노에 찬 눈빛으로 칼같이 돌아서며 말합니다. 그날 밤 사위의 고함과 막내딸의 분노가 부딪히며 집안은 숨조차 쉴 수 없는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울부짖는 장모의 눈물, 거칠게 폭발한 사위의 본성, 그리고 단호히 맞선 검사 딸의 목소리. 이들 가족에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따뜻한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니까 부담 없이 눌러주세요.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들께 복을 가져다 줄 거예요. 사연 시작합니다. 경상북도 구미시의 오래된 연립주택 단지입니다. 1990년대에 지어진 낡은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고 좁은 골목길 사이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중 한 동의 2층, 방 2개와 거실 하나로 이루어진 좁은 집에서 홍순금은 하루를 시작합니다. 홍순금, 올해 77살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큰딸 오선영의 집에서 함께 살아왔습니다. 아침 6시, 아직 모든 가족이 잠들어 있을 때부터 순금은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합니다. 발소리 하나 내지 않으려 애쓰며 슬리퍼를 끌지 않고 살금살금 걸어갑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순금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찬물에 손을 적십니다. 겨울이라 물이 차갑지만 온수를 트는 소리조차 가족들을 깨울까봐 참습니다. 아침밥을 지을 준비를 하며 순금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부엌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상자 안에는 순금의 전 재산이 들어 있습니다. 남편이 남긴 적은 보험금과 기초노령연금이 전부죠. 한 달에 받는 돈으로는 따로 살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큰딸 집에 얹혀 살면서 최대한 도움이 되려고 아침마다 이렇게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도맡아 합니다. 쌀을 씻는 소리조차 최대한 작게 내려 애씁니다. 밥솥에 쌀을 넣고 물을 맞추며 순금은 오늘도 어떻게 하루를 보낼지 생각해 봅니다. 큰딸 오선영은 지역 중소기업에서 격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월급이 200만 원 남짓이라 네 식구가 살기에는 빠듯합니다. 사위인 최도연은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데 날씨가 나쁘거나 현장 사정이 안 좋으면 일이 없어 집에서 술만 마시곤 합니다. 밥을 짓는 동안 순금은 냉장고를 조용히 열어 찬거리를 확인합니다. 어제 남은 김치찌개가 있고 달걀 몇 개와 시든 채소들이 보입니다. 큰딸이 장을 보며 아껴 쓰려 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자신 때문에 딸의 살림이 더 어려워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얼른 해치워야지. 순금은 속으로 말하며 달걀을 깨뜨립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나지만 다행히 가족들이 깨는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달걀 프라이를 뒤집으며 순금은 문득 둘째 딸 선미 생각이 납니다. 서울에서 검사로 일하고 있는 막내딸 말입니다. 선미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했습니다.
언니인 선영과는 달리 성격도 당차고 의지가 강했죠. 고등학교 때부터 엄마, 나는 꼭 법관이 될 거예요 라고 말하며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순금과 남편은 가난해도 둘째 딸만은 꼭 대학에 보내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선미는 지방대학교 법학과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습니다. 대학교 4년 내내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어가면서도 늘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사법고시 준비하는 동안에는 독서실에서 하루 14시간씩 공부했다고 했습니다. 25살에 사법고시에 합격했을 때 순금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검사가 된 선미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도 하나 낳아서 행복하게 살고 있죠. 한 달에 한두 번씩 안부 전화를 하지만 서울까지는 거리가 멀어서 자주 만나지는 못합니다. 아침 7시가 되자 집안 곳곳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손자 최호준입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인 호준은 순금과 가장 정이 깊습니다. 아버지 도연의 거친 성격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어수선할 때마다 할머니 품에서 위로를 받아왔거든요. 할머니,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호주는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버지 도연을 깨우지 않으려는 배려입니다. 순금은 손자를 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진심으로 반겨주는 사람이 호준입니다. 호준아, 아침밥 거의 다 됐다. 세수하고 와라. 순금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호준의 따뜻한 존재만이 이 집에서의 순금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호준은 할머니가 밤마다 작은 한숨을 쉬는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을 순금은 모릅니다. 이어서 딸 오선영이 일어납니다. 선영은 늘 바쁩니다. 8시까지 회사에 출근해야 하고 퇴근 후에는 집안일도 해야 하고 남편과 아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도 해야 합니다. 순금을 보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럽다는 표정을 완전히 숨기지는 못합니다. 엄마, 고생하세요. 선영은 인사를 건네지만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남편이 술을 마시고 와서 큰 소리를 냈거든요. 순금은 딸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자신 때문에 딸의 삶이 더 복잡해졌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사위 최도연이 일어납니다. 도연은 일어나자마자 인상을 쓰며 거실로 나옵니다. 순금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요즘 현장 일이 줄어들어 수입이 불안정해진 탓에 스트레스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입맛 다시는 소리를 내며 세수를 하러 화장실로 향합니다. 순금은 식탁에 아침상을 차립니다. 밥과 김치찌개, 달걀 프라이, 그리고 김치 몇 가지가 전부입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한 상차림입니다. 가족들이 하나둘 식탁에 앉자 순금은 구석 한쪽에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식사 시간은 조용합니다. 도연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밥을 먹고 선영은 시계를 자주 보며 서둘러 먹습니다. 호준만이 할머니를 향해 가끔 웃어 보일 뿐입니다. 순금은 가족들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어 올립니다. 내가 발 붙일 때가 여긴데도 한순간도 편치 않구나. 순금은 속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작은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 아침 풍경 속에서 순금은 자신이 점점 작아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는 현실 앞에서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 저녁 11시가 넘어서야 최도연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발걸음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했습니다. 순금은 작은 방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위의 술버릇이 점점 심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어디 갔다 왔어? 이 시간에?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남편의 기분을 건드리지 않으려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지만 도연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격렬했습니다. 어디 갔냐고? 내가 어디 가든 내가 상관할 일이야? 도연의 목소리가 거칠어집니다. 평소보다 훨씬 날카로워진 어투의 숨금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런 밤이면 늘 집안이 시끄러워지곤 했거든요. 호준이 자신의 방에서 나와 거실을 살펴봅니다. 아버지의 상태를 보더니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익숙한 행동입니다. 순금은 손자가 이런 모습을 보며 자라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기야, 목소리 좀 낮춰. 엄마랑 호준이 다 들어. 선영이 남편을 달래려 합니다. 하지만 도연은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냅니다. 엄마, 느그 엄마. 도연이 비웃듯 소리칩니다. 늙어서 자식 없는 돈에 얹혀 사는 게 장모냐? 밥값도 못하면서 방만 차지하고 앉아있는 게. 순금은 이불 속에서 몸을 움츠립니다. 사위의 목소리가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져서 숨을 제대로 쉬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나가서 뭔가 말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험악했습니다. 제발, 엄마가 다 듣고 있잖아. 선영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어머니와 남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절망감이 느껴집니다. 듣게 놔둬. 들어야 정신을 차리지. 도연이 소리를 지르며 거실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칩니다. 쾅 하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집니다. 내가 얼마나 참아왔는데 집세도 못 내는 주제에 식구 하나 더 얹어놓고. 순금은 이제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 없었거든요. 천천히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도연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있고 선영은 그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었습니다. 자네. 순금이 조용히 입을 엽니다. 하지만 말을 끝내기도 전에 도연이 벌떡 일어납니다. 뭐야? 나오지 말라니까. 도연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집니다. 술기운이 도는 데다 평소에 쌓였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네. 순금이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하지만 도연은 순금의 사과조차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진심이면 나가서 살아야지. 도연이 순금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섭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늙은이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데. 선영이 급하게 남편과 어머니 사이에 끼어듭니다. 진정해. 엄마는 아무 잘못이 없어. 아무 잘못이 없다고? 그럼 뭐야? 도연이 선영을 밀쳐내며 소리칩니다. 매달 공과금은 올라가고 식비는 늘어나고 내 월급으로 어떻게 감당하라는 거야. 순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자신 때문에 딸의 가정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갈 곳도 없고 혼자 살 만한 경제력도 없는 자신의 처지가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그래, 울기만 하면 되지. 도연이 더욱 흥분합니다. 울면서 우리 동정심 사서 계속 얹혀 살 생각이지. 그만해. 선영이 큰 소리로 말리지만 도연은 멈출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연은 순금에게 성큼성큼 다가가더니 거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늙은 게 밥값도 못하고 방만 차지하네. 당장 나가. 순금은 놀라서 뒤로 물러섰지만 도연은 계속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화가 난 얼굴로 순금의 어깨를 거칠게 밀며 발길질로 밀어냅니다. 아! 순금이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집니다. 나이든 몸으로는 균형을 잡기 어려웠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손목을 찧었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엄마,
선영이 달려와 순금을 부축합니다. 괜찮아? 하지만 도연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내가 왜 남의 엄마까지 먹여 살려야 하는데. 순금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몸의 아픔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짐이 되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호준이 방에서 나와 상황을 봅니다. 할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고 아버지가 고함을 지르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할머니 곁으로 달려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호준의 목소리에도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호준아, 괜찮다. 순금은 손자를 안심시키려 애쓰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아들이 나온 것을 보자 더욱 화를 냅니다. 너도 할미만 편들지 말고 현실을 똑바로 봐. 우리가 언제까지 남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데.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선영이 마침내 목소리를 높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 엄마한테 손까지 대면 어떻게 해? 내 엄마. 웃기지 마. 도연이 코웃음을 칩니다. 돈 한 푼 보태지도 못하는 주제에 식구행세 하고 있잖아. 그래도 내 엄마이자 어른이시고.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도 나이 들면 이해할 거야. 나는 절대 자식들한테 짐 되지 않을 거야. 도연이 주먹을 불끈 줍니다. 나는 자존심이 있거든. 그날 밤 순금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작은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사위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이 집의 짐일까요? 딸의 가정을 망치고 있는 걸까요? 새벽이 되도록 순금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또 어떤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버틸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금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일어났습니다. 밤새 울어서 얼굴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어젯밤에 일이 있었지만 가족들의 아침은 차려줘야 했거든요. 호준이 가장 먼저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의 상태를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많이 아프세요? 호준이 작은 목소리로 물어봅니다. 어젯밤 할머니가 넘어지는 모습을 똑똑히 봤거든요. 괜찮다, 호준아. 걱정 말어라. 순금은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손목에 멍자국을 감추려 소매를 내렸습니다. 선영이 일어나 부엌으로 나왔을 때 어머니와 아들이 조용히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젯밤 일이 떠올라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머니에게 뭔가 말을 걸고 싶었지만 남편이 일어날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선영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어젯밤 일, 정말 미안해. 순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술 때문에 그랬을 거야. 하지만 선영은 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점점 도를 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 어떻게 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아침을 먹는 동안 도연은 아무 일 없었던 듯이 행동했습니다. 숙취 때문에 기분이 나빠 보이긴 했지만 어젯밤 순금을 밀친 일에 대해서는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순금이 눈치를 보며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순금은 혼자서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젯밤 도연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이 집의 짐이 되고 있는 걸까요? 딸의 가정에 계속 부담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후가 되자 순금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 하나에 옷가지 몇 벌과 중요한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많지 않은 짐이었지만 그것이 순금의 전부였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 순금은 호준에게 쪽지 하나를 남겼습니다. 호준아, 할머니는 잠깐 둘째 이모 집에 다녀올게. 걱정하지 마라. 공부 열심히 해라. 짧은 글이었지만 마음을 담아 적었습니다. 구미에서 서울까지 가는 버스표를 끊었습니다. 3시간 넘게 걸리는 여행이었지만 딸 선미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미리 연락을 했겠지만 이번에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전화로 말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아픈 이야기였거든요. 버스 안에서 순금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3년을 생각해 봤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습니다. 기초노령연금만으로는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결국 큰딸 집에 얹혀 살게 되었는데 그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것은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선미는 강남구의 아파트에서 남편과 5살 된 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순금은 택시를 타고 딸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어머니를 보면 선미가 놀라지 않을까 걱정됐거든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곧 선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선미야, 엄마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급하게 문이 열렸습니다. 선미가 문을 열고 어머니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여행 가방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심상치 않아 보였거든요. 엄마, 왜 갑자기? 연락도 없이. 선미는 어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눈이 부어 있고 표정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선미야. 순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언니네 집에서 더는 못 살겠다. 사위 발길질에 쫓겨났다. 선미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발길질? 쫓겨났다? 도대체 언니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엄마, 들어오세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어요. 선미는 어머니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힌 후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순금은 물을 한 모금 마신 후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도연이 술에 취해서 소리를 지르고 자신을 밀쳐서 넘어뜨린 일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순금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미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화가 났습니다. 검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사건을 다뤄봤지만 그것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건 단순한 가정사 문제가 아니에요. 선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명백한 범죄입니다. 제가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순금은 딸의 말에 놀랐습니다. 범죄라는 말이 너무 크게 들렸거든요. 선미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그냥 가족 간에 생긴 일이니까. 아니에요, 엄마. 선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폭행은 가족이라고 해서 용서되는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어르신을 상대로 한 폭행은 더욱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선미는 어머니의 손목을 살펴봤습니다. 멍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검사로서의 직업의식이 발동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일단 오늘은 푹 쉬세요. 내일 언니한테 연락해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 볼게요. 선미는 어머니를 안방으로 모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순금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딸의 품 안에서 안전함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선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미는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깊게 잠들어 계셨습니다. 어젯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주무신 것 같아 다행이었습니다. 선미는 조용히 메모를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선미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언니와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까요? 언니도 힘든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두른 형부의 행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오전 11시경 선미는 사무실에서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영은 회사에 있었지만 동생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 나 선미야. 선미야? 왜 갑자기 전화해? 선영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언니, 엄마가 어젯밤 우리 집에 오셨어. 형부가 엄마를 때렸다면서. 선미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선영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거기까지 가셨구나. 언니, 엄마가 왜 쫓겨나야 해? 폭행은 범죄야. 선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선미야. 선영이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부가 술김에 그랬어. 평소에는 안 그래. 요즘 일도 없고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게 어머니를 때릴 이유가 돼? 선미는 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언니, 지금 형부 편을 드는 거야? 그게 아니라.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미야, 우리 가족 망신이잖아. 그냥 덮자. 형부도 미안해하고 있어. 가족 체면이 엄마의 눈물보다 중요해. 선미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알아? 선영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남편의 행동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오신 후로 남편의 불만이 날로 커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정이 깨질 수는 없었습니다. 선미야, 내 말도 맞지만.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혼하면 호준이는 어떻게 해? 내 형편으로는 혼자서 키우기 어려워. 그래서 엄마는 계속 맞으면서 살아야 하는 거야? 선미는 답답했습니다. 언니,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범죄와 인권의 문제라고. 범죄까지는. 선영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가족끼리 있었던 일을 그렇게까지. 언니. 선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언니가 하는 말 듣고 있어? 가족이면 때려도 된다는 거야? 전화 통화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선영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고 선미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두 자매 사이의 갈등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선미야, 내가 검사라고 해서 우리 집안일까지 간섭하지 마. 선영이 마침내 화를 냈습니다. 너는 안정적인 직장에 좋은 남편 만나서 편하게 살잖아. 우리 처지도 좀 이해해줘. 언니, 그게 지금 중요한 얘기야? 선미는 실망했습니다. 내가 편하게 산다고 엄마가 맞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거야? 결국 두 자매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말입니다. 선미는 전화를 끊고 나서 더욱 답답했습니다. 언니가 이렇게까지 현실과 타협할 줄은 몰랐거든요. 오후 시간 선미는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순금은 집에서 쉬고 계셨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선미야, 언니한테 연락했니? 순금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네, 엄마. 연락했어요. 선미는 언니와의 통화 내용을 그대로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언니가 좀 복잡하게 생각하시네요. 그럴 거야. 선영이도 힘든 처지니까. 순금은 큰딸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선미야,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라. 그냥 시간이 지나면
엄마, 이건 시간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선미는 단호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그날 저녁 선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계셨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조용해 보이셨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쉬었어. 오랜만에 편하게. 순금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어색했습니다. 선미는 어머니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형부 문제 어떻게 할까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선미야. 순금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검사라고 해서 가족 일까지 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 가족이 완전히 깨져버린다. 하지만 엄마, 선영이 처지도 생각해봐라. 이혼하고 나면 호준이는 어떻게 되겠니? 순금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선미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더구나 폭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그때 선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언니 선영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선미야, 형부가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어 해. 내일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줄 수 있니? 이 일을 잘 마무리해보자. 선미는 문자를 보고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형부가 정말로 반성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일을 무마하려는 것일까요? 엄마, 언니가 형부가 사과하겠다고 하네요. 내일 구미에 가자고 해요. 순금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보자. 도연이가 정말 미안해한다면. 하지만 선미의 마음은 쉽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검사로서 수많은 가정폭력 사건을 다뤄본 경험상 이런 사과는 대부분 일시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와 언니의 마음을 생각하면 한 번은 기회를 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내일 함께 가요. 선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형부가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때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선미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정폭력 관련 법조문들을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해두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선미와 순금은 구미행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순금은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틀 전에 쫓겨나듯 떠났던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사위가 정말 반성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모욕을 당하게 될까요? 엄마, 괜찮으세요? 선미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물어봤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그래도 도연이가 사과한다니까 한번 들어보자. 순금은 담담하게 답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과연 사위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을까요? 선미는 어머니의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77세의 노인이 자신의 딸 집에서 이런 일을 당해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검사로서 수많은 가정폭력 사건을 봤지만 그것이 자신의 가족에게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버스 안에서 선미는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평소에는 업무상 다루던 조문들이 이렇게 절실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오후 6시경 두 모녀는 선영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연립주택의 모습이 보였지만 순금에게는 더 이상 편안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 그 끔찍한 밤이 떠올라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선미가 어머니의 팔을 부축하며 먼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언니 도착했어요.
곧 문이 열리고 선영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를 보자마자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엄마, 들어와요. 추우셨죠? 선영아. 순금이 큰딸을 보며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딸이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거실에는 도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틀 전과는 달리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고 표정도 많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에 거만하고 공격적인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순금은 사위를 보자마자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어떤 말을 들게 될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앞섰거든요. 어서 와요. 도연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평소에 거만한 태도와는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미의 눈에는 진정성보다는 억지스러움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호준이 방에서 나와 할머니를 반겼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너무 걱정했어요. 손자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과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호준아. 순금은 손자를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존재였거든요. 할머니가 잠깐 이모 집에 갔다 왔어. 할머니가 없는 동안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호준이 할머니 곁에 다가 앉았습니다. 아빠도 많이 후회하고 계셔요. 가족들이 모두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소리만이 째깍째깍 울려 퍼졌습니다. 선영이 남편과 어머니, 그리고 동생 사이에서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형부가 할 말이 있대요. 선영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손을 비비기도 하고 목을 가다듬기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제가 술 때문에 정말 잘못했습니다. 순금은 사위의 사과를 듣고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마치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형식적인 사과처럼 들렸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상처들이 간단한 사과 한마디로 치유될 수는 없었습니다. 선미가 도연을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검사로서 수많은 피의자들을 신문해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반성과 가짜 반성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형부, 정말 반성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요. 제가 너무했죠. 도연이 대답했지만 선미의 눈에는 여전히 불만과 억울함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진정한 참회보다는 상황을 모면하려는 의도가 더 강해 보였거든요. 그럼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하실 수 있어요? 선미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하지만 그 약속에는 확신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선미는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형부의 말투와 태도에서 진정한 반성보다는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이런 식의 사과로는 재발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형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반성하고 계신지 말씀해 보세요. 선미가 더 자세히 따져 물었습니다. 단순히 술 때문이었다고 하시는데 그럼 술만 안 마시면 해결되는 문제인가요? 도연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선미의 추궁이 날카로웠기 때문입니다. 장모님한테 손을 댄 것이요. 그리고 소리를 지른 것도 그게 다예요? 선미는 더 추궁했습니다. 평소에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어떤 말들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때 도연의 표정이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참고 있던 감정이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 성격이 급하고 자존심이 센 도연에게는 이런 추궁이 견디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선미야. 선영이 동생을 말렸습니다. 너무 따지지 마. 형부가 사과했잖아. 언니, 이게 따지는 거예요? 선미는 언니를 향해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 반성했는지 확인하는 것뿐인데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도연이 갑자기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선미야. 목소리가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누르고 있던 본성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사과까지 했는데 뭘 더 원하는데. 순금은 사위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몸을 떨었습니다. 며칠 전 그 무서운 밤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사위의 거친 음성과 위협적인 몸짓이 그때와 똑같았습니다. 선미는 도연의 반응을 보며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역시 진정한 반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상황을 넘어가려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형부, 지금 그 모습이 반성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선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검사로서의 날카로움이 드러났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너 지금 나를 가르치려는 거야? 누가 누굴 훈계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당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미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에 대해 진짜 미안하다면 이런 식으로 화를 내시면 안 되죠. 도연은 참고 있던 화가 완전히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억지로 누르고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당한 질문? 웃기지 마. 도연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장모가 불쌍한 척했지? 검사라고 설치지 마. 이건 집안일이야. 순금은 사위의 본 모습이 다시 드러나자 두려움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역시 진짜 반성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만 사과하는 척했을 뿐 속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던 것이죠. 선영도 남편의 돌변한 태도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여보, 진정해. 목소리 좀 낮춰. 선영이 남편을 말렸지만 도연은 이미 통제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평소 억눌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억지로 참았던 화가 폭발하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진정하라고. 내가 왜 진정해야 해? 도연이 더욱 흥분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검사라고 우리 집까지 와서 잘난 척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선미는 도연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기회를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단호하게 대처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형부, 결국 본 모습이 나오네요. 선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과는 거짓이었고 반성도 가짜였군요. 처음부터 진심이 아니었던 거죠. 거짓? 가짜? 도연이 선미를 노려봤습니다. 눈에 핏발이 서 있었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야, 선미야. 내가 뭔데 우리 가정사에 끼어들어. 남의 집안일에 왜 참견이야. 호준이 아버지의 큰 소리에 놀라 어머니 선영 뒤로 숨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평소 무서운 아버지였지만 오늘은 유달리 더 무서워 보였거든요. 순금은 손자가 또다시 이런 모습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끼어든다고요? 선미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폭행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폭행? 그깟게 폭행이야? 도연이 코웃음을 치며 비웃었습니다. 살짝 밀쳤을 뿐인데 폭행이라니.
역시 검사는 뭔가 달라도 다르네. 뭐든지 크게 만들어버리고. 선미는 도연의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가정폭력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사람과는 대화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인식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받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살짝 밀쳤다고요? 선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7살 노인을 넘어뜨려 놓고 살짝 밀쳤다고 하세요? 어머니 손목에 멍이 들었는데도. 그래, 살짝이야. 도연이 목을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진짜 때리려고 했으면 그런 게 아니라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순금은 사위의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진짜 때리려고 했다면? 그런 무서운 말을 서슴없이 하는 사위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런 사람과 같은 집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는 것이 끔찍했습니다. 선영이 급하게 남편과 동생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해. 둘 다 제발 그만해. 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언니는 왜 형부 편만 들어? 선미가 언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맞는 것보다 가정 평화가 더 중요해. 엄마의 인권은 어떻게 생각해? 그게 아니야. 선영도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답답해. 나도 마음이 아파. 하지만 우리가 이혼하면 호준이는 어떻게 해? 내 혼자 힘으로는 키우기 어려워. 그럼 엄마는 계속 맞으면서 살라는 거야? 선미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언니, 이게 해결책이야? 엄마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게. 도연이 갑자기 순금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위협적인 자세로 순금 앞에 섰습니다. 장모님,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심하게 했나요? 협박하듯 묻는 어투였습니다. 순금은 사위가 가까이 다가오자 몸을 뒤로 물렸습니다. 무서워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서방, 나는 빠요. 장모님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도연이 승리한 듯 웃으며 선미를 향해 말했습니다. 당사자도 이렇게 말하는데 왜 난리야? 형부. 선미가 격하게 소리쳤습니다.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나이 드신 어머니한테.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협박? 웃기지 마. 도연이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사실을 확인하는 거지. 뭐가 협박이야. 이때 호준이 갑자기 일어서서 아버지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빠, 그만해요. 할머니가 얼마나 무서워하시는데. 왜 이렇게 해요? 너도 입 닥쳐. 도연이 아들에게까지 화를 냈습니다.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 애가 어디서 어른한테 큰 소리야. 호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는 왜 이렇게 무서워졌어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할머니 오시기 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순금은 손자의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자신 때문에 이 집안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습니다. 호준아, 미안해. 순금이 떨리는 목소리로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때문에 너희 집이 이렇게 됐구나. 할머니가 잘못했어. 아니에요, 할머니. 호준이 할머니 곁으로 달려와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빠가 잘못한 거예요. 도연은 자신의 아들마저 장모 편을 드는 것을 보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이것 봐. 온 가족이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잖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형부 스스로 나쁜 사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선미가 맞받아쳤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보세요. 나쁜 사람. 도연이 비웃으며 가슴을 치겠습니다. 내가 3년 동안 남의 엄마 뒷바라지 했는데 나쁜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뒷바라지요? 선미가 황당해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집안일을 도와주셨는데 뒷바라지라니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밥 해주시고 청소해주시는데 집안일? 그깟 것도 일이야? 도연이 손사래를 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돈 한 푼 안 벌어오면서 요즘 세상에 집안일이 뭐 대단한 일이야. 선영이 남편의 말을 막으려 했지만 도연은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평소 속에 담아뒀던 불만들이 모두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장모님이 여기 계시니까 우리 생활비가 얼마나 늘었는데. 도연이 계속 소리쳤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식비까지 내 일용직 월급으로 어떻게 감당하라고. 현실을 좀 봐. 순금은 사위의 말을 듣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국 자신이 짐이었던 것입니다. 딸의 가정을 망치고 손자에게 상처를 주고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만해요. 선미가 온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형부, 그 말은 너무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너무하다고. 도연이 선미를 향해 성큼 다가섰습니다. 그럼 내가 장모 모셔가. 내 집은 넓고 월급도 많잖아. 왜 우리한테만 떠넘기고 있어? 선미는 도연의 제안에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모실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려고 했어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 도연이 갑자기 비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럼 당장 모셔가. 오늘 당장. 짐 싸서 가져가. 선영이 놀라서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래도 내 엄마인데. 뭐가 너무해? 도연이 아내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3년 동안 충분히 했어. 이제 검사인 처제가 모시면 되지. 능력도 있고 돈도 많은데. 순금은 이 모든 상황이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에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나갈게. 더 이상 너희를 힘들게 하지 않을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머니. 호준이 할머니를 붙잡으며 울었습니다. 가면 안 돼요. 할머니가 없으면 안 돼요. 선미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형부. 선미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형부가 한 말들과 행동들을 모두 기억해 두겠습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말이에요. 기억해둬. 도연이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사실대로 말한 게 죄야? 선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말로는 안 되겠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선미와 순금은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버스 안에서 순금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선미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서울에 도착한 후 선미는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따뜻한 차를 끓여드렸습니다. 엄마, 많이 힘드셨죠? 순금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선미야, 내가 정말 짐이구나. 도연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선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부가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다고요. 다음 날 아침 선미는 일찍 일어나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검사로서 그리고 딸로서 어머니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오전 10시 선미는 구미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 선미 검사입니다. 가정폭력 사건으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싶습니다. 네, 검사님. 피고발인이 누구신지요? 최도연입니다. 구미시 거주하고 있고요.
77세 노모에 대한 폭행과 협박, 그리고 상습적인 가정학대 혐의입니다. 선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사건의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며칠 전 도연이 어머니를 밀쳐 넘어뜨린 일, 그리고 어젯밤의 협박과 모욕적인 발언들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오후에 선미는 직접 구미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정식으로 고발장을 작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담당 형사는 선미를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검사님, 가정 내 폭력 사건이라 민감한 부분이 있을 텐데 정말 진행하시겠습니까? 담당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선미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폭력이 용인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노인학대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선미는 고발장을 작성하면서 도연의 모든 행동들을 법적 용어로 정리했습니다. 폭행치상, 협박, 모욕, 노인학대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 소식은 곧 선영에게 전해졌습니다. 선영은 급하게 선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미야, 정말 고발장을 냈다고? 네, 언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선미야, 제발. 선영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가정이 완전히 망가져. 호준이는 어떻게 해? 언니, 지금까지도 충분히 망가져 있었어요. 선미는 냉정했습니다. 호준이를 생각해서라도 일해야 해요. 아이가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 안 되거든요. 한편 도연은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설마 선미가 정말로 고발장을 낼 줄은 몰랐거든요. 단순한 협박 정도로만 생각했었습니다. 뭐, 고발장? 도연이 전화를 받고 소리쳤습니다. 그깟 것 때문에. 하지만 현실은 도연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접수된 사건이었고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었습니다. 이틀 후 도연은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선영에게 화를 냈습니다. 왜 동생을 말리지 않았어? 도연이 소환장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범죄자야? 여보, 진정해. 선영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내가 선미한테 다시 얘기해 볼게. 하지만 선미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언니가 아무리 부탁해도 고발을 취하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도연의 평소 행동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이 증언에 나섰습니다. 네, 자주 들렸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경찰에게 진술했습니다. 밤마다 고함 소리가. 그 아저씨가 술 먹고 와서 소리 지르는 거 몇 번 들었어요. 노인분이 맞는 소리도 들었어요? 형사가 물어봤습니다. 네, 며칠 전에는 뭔가 넘어지는 소리도 났어요. 그리고 할머니 우는 소리도. 아래층에 사는 주민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자주 시끄러웠어요. 특히 최근 몇 개월은 더 심했죠. 아이 우는 소리도 가끔 들렸고. 이런 증언들이 쌓이면서 도연의 상습적인 가정폭력이 입증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도연은 첫 출석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저는 그냥 술 먹고 실수한 거예요. 진짜 때린 것도 아니고. 하지만 수사관은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순금의 진술서, 이웃들의 증언, 그리고 선미가 제출한 상세한 고발 내용까지. 최도연 씨, 피해자는 77세 고령입니다. 수사관이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노인에 대한 폭력은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습니다. 폭력이라니요. 도연이 발끈했습니다. 그냥 살짝 밀었을 뿐인데. 살짝 밀었다고 하시는데 피해자가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이것은 폭행치상에 해당합니다. 도연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경제적 여력이 없었습니다. 한편 선영은 매일 선미에게 전화를 걸어 애원했습니다. 선미야, 제발 고발을 취하해줘. 형부가 정말 후회하고 있어. 언니, 저는 못해요. 선미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에 넘어간 사건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엄마의 안전이에요. 그럼 우리 가족은 어떻게 돼? 선영이 울먹였습니다. 언니, 진짜 가족이라면 엄마를 보호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선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엄마가 맞는 걸 보고만 있는 게 가족이에요?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검찰에서도 이 사건을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노인학대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이었거든요. 도연은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제야 정말로 무서워졌습니다.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검사님, 도연이 마지막 조사에서 선미에게 애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짜 반성하고 있어요. 선미는 도연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형부, 이제 와서 반성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나요? 엄마가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 말 며칠 전에도 들었어요. 선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부는 정식으로 법의 심판을 받으셔야 합니다. 2달 후 구미지방법원에서 최도연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순금과 선미 그리고 선영과 호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피고인석에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구속되지는 않았지만 얼굴에는 지난 2달간의 고통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피고인 최도연은 2025년 2월 15일 밤 11시경 처가인 홍순금 씨를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가 엄중한 목소리로 공소 사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사가 일어서서 논고를 시작했습니다. 77세의 고령인 피해자는 남편을 잃고 의지할 곳이 없어 딸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혔고 급기야는 물리적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순금은 검사의 말을 들으며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사위에게 밀려 넘어졌던 순간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던 그 밤이 생생했습니다. 아직도 그 기억만 떠올리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노인을 학대했는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검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 더욱이 보호받아야 할 노인에 대한 폭력은 더욱 엄중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변호사가 일어나서 변론했습니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일용직으로 불안정한 수입, 늘어나는 생활비 부담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판단력을 잃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판사의 표정은 엄중했습니다. 변호인의 변론을 들었습니다만 경제적 어려움이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장모로서 마땅히 보살핌을 받아야 할 뿐입니다. 이때 선영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선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어머니 사이에서 정말 힘들었어요. 선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이 어머니를 밀친 것은 정말 잘못된 행동이었어요. 증인은 평소 피고인의 행동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판사가 물어봤습니다. 선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면 화를 잘 냈어요. 어머니한테 심한 말도 자주 했고,
저는 중간에서 말렸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말들을 했습니까? 밥값도 못한다. 짐이 된다. 당장 나가라. 그런 말들을. 선영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아내의 증언을 들으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으로 호준이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16세 소년의 증언이었지만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호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일찍 일어나서 밥 해주시고 제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아빠가 화낼 때마다 제가 무서워하면 할머니가 달래주셨어요. 그날 밤에 무엇을 봤나요? 판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빠가 할머니를 밀었어요. 호준이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바닥에 넘어지셨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평소 아버지가 할머니를 어떻게 대했나요? 안 좋게. 항상 큰 소리로 화내고 할머니가 있으면 불편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는 항상 눈치 보셨어요. 호준의 증언은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순금은 손자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고통받았다는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미가 증언했습니다. 저는 검사이지만 오늘은 딸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는 3년 동안 형부의 집에서 눈치 보며 살아오셨어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집안일을 도맡아 하시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피고인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판사가 물어봤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선미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약자를 괴롭히는 것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어요. 더욱이 77세의 노인을 상대로 한 폭력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도연이 마지막 최후 변론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모님께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순금은 사위의 말을 들었지만 쉽게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은 후회였습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최도연은 노인학대 및 폭행치상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사회봉사 120시간과 가정폭력 상담교육 40시간을 이수하도록 명합니다. 법정이 끝나고 복도에서 가족들이 마주쳤습니다. 도연이 순금에게 다가왔습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연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금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서방, 나는 자네가 진짜 변했으면 좋겠어. 호준이를 위해서라도. 선영이 어머니에게 다가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이제야 알겠어. 내가 얼마나 비겁했는지. 정말 미안해. 선영아. 순금이 큰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도 힘들었을 거야.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호준이 할머니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아빠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호준아, 할머니는 괜찮다. 너희들이 있어서 다행이야. 선미가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해요. 엄마, 저희 집에서 편안히 사세요. 순금은 두 딸과 손자를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순금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제 좀 편해졌어. 우리 딸들이 나를 지켜주네. 돌아가신 남편에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세 모녀는 손을 맞잡고 함께 걸었습니다. 오랜 시간 억눌렸던 순금의 마음에도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늙은이 서름에 입 다물고 살 줄만 알았는데 순금이 두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목소리 낼 거다. 너희가 있어서 다행이야. 선미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엄마, 억눌린 눈물도 언젠가는 정의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당당하게 사세요. 저 멀리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밝은 빛을 향해 걸어가는 세 모녀의 뒷모습이 따뜻했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승리했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홍순금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77세의 나이에도 당당히 목소리를 낸 할머니의 용기,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순금 할머니와 검사인 막내딸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 쌓인 답답함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선한 영향력으로 큰 힘이 됩니다. 모든 분들이 자신만의 행복을 당당히 지켜나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